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주 마주친 손님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 한마디 말만 중얼거렸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물 한 마리가 살고 있어. 신기하게도 전혀 술을 마신 후 내뱉은 말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돈 버는 것에 여념이 없었던 나는 그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런 곳에 오래 있다 보니 아무리 희한한 사람을 봐도 놀랍지 않았다. 그는 항상 영업을 종료하기 직전에 자리를 떴고 컵 아래에는 돈 몇 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몇 주 동안 계속 똑같이 행동했다. 침착해 보이면서 주변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매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던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처마 밑에 몸을 움츠린 채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날은 꽤 추웠고 비록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눈이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우산을 빌려줄 테니 내일 돌려줘도 된다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던 그의 표정은 조금 비참해 보였고 그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겨우 20살 남짓일 것 같은 그에게 고된 늙은이의 모습이 보였고, 미소를 띠며 사장님이라고 나를 부르던 그는 택시가 필요하냐며 물었다. 그랬다. 그는 택시기사였다. 역시나 한밤중이 되자 날이 더욱 추워졌다. 닫히지 않는 창문 틈 사이로 눈이 몰아쳐 내 얼굴과 몸에 쌓였다. 그는 몹시 미안해하며 고장난 창문에 욕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창문을 가리면 도움이 될 거라며 비닐봉지 몇 장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가 건네주는 비닐봉지를 거절한 채 빨리 가달라고만 부탁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내게 미터기는 6,500원이지만 6,000원만 달라고 했다. 짐작건대 내가 택시비를 흥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난 6,500원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고 가게에 있을 때의 침착함이 그에게 돌아온 듯하였다. 그는 거절하려는 듯 머뭇거리다가 결국 쑥스러워하며 돈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사실 나는 그가 길을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난 그의 고된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담당자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는 사기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출소한 후에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았지만 이 때문에 그의 부모는 화병에 걸렸으며 결국 몇 달 견디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정처 없이 택시를 몰고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 보기 드문 인생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가 또다시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세상에서 마음속의 악마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대단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늘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 탯줄처럼 사람을 몇 번이고 휘감지만 그것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배 위에 올라서기 전까지 말이다. 진작 잊었어야 할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다. 해양대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동기들과 항해하러 바다에 나갔던 날이었다. 사실 그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치 이미 계획해두었던 것처럼 얼떨결에 배에 올라탔었다. 무수한 것들이 내 등 뒤로 멀어진 것만 같았다. 내 눈앞에 남는 것은 바람과 햇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뿐이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색깔임이 틀림없었다. 그거 알아? 바로 그 순간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더 이상 TV나 누군가의 말이 아닌 오로지 내 눈과 몸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더러움 말고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에 나는 큰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광활한 아름다움은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순간 산산조각났다. 구명정이 도착할 새도 없이 배는 이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미 바다로 뛰어든 동기들이 나를 계속해서 재촉했다.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나는 뛰어내리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정말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관두자. 나에게는 그것이 줄곧 생존이 아닌 벌이었으니까. 그리고 바닷물과 같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은 의도적으로 잊혀진 과거였다. 나는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이 잡혀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충분한 산소를 머금어야 했다. 이제 입과 귀, 눈이 무자비한 수압에 의해 굳게 닫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뱃속의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물고기처럼 가쁘게 거품을 토해내며 몸부림치게 되고 점점 약해지는 호흡과 함께 물이 몸속으로 들어와 코와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된다. 매 순간이 익사의 경계에 있는 듯 했지만 차라리 멀쩡하게 죽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운 좋게 살아났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의무실에서 나를 반긴 건 찬물이 아니라 따스한 안부였으며 영감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는 괜찮다는 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른 일로 그의 관심을 돌릴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내게 캐물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괴물이 깨어났다. 하지만 영감님도 그 누구도 알 필요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며 그 누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없다. 설령 나 자신이라도 말이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세숫대야에 물을 한가득 받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곤 눈을 감고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려 했지만 그 순간 육체적인 고통마저 느껴졌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물에 비친 나 자신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장하지 마.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거듭 한결같이 그 찬물을 마주할 수 없었다.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영감님의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9년 전 봄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숨을 가다듬는 순간 눈앞에 있던 세숫대야를 빼앗아간 영감님은 버럭 화를 내며
물을 버려버렸다. 그 정도로 화내는 그를 본 것은 아주 오래전이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18년 동안 도박꾼으로 살아왔던 나는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었다. 난 이기고 말 거야. 날 믿어야 해. 나는 새로운 도구를 찾았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에 영화 화면이 거꾸로 비쳤고 분노로 가득한 비명, 붉은 빛의 선혈, 격투 후의 자네들이 핸드폰 화면을 온통 뒤덮었다. 눈이 시큰거리고 위가 뒤집히며 사진은 차가워졌지만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며 분노가 치솟았다. 오랜만에 아카데미의 기억이 다시 내 혈관 속에 주입됐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나는 모든 고통을 똑바로 직시하며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더 이상 내 머리카락을 붙든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스스로 머리를 찬물에 묻었다. 현기증을 몇 번이나 느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국 평온하게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었다. 머리까지 물이 차올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심박수는 평온했다. 내가 이겼다. 상태가 처참한 게 뭐 어떤가? 나는 결국 내 마음속의 괴물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